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거의 4% 가까운 반등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반등을 했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진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는 건데요. WTI 가격은 13% 정도,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도 약 12%가량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은 왜 급락했을까?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러시아의 이 생산 공백 그 부분을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가의 진정으로 좀 연결되고 있고요. 그 유가 진정과 함께 시장은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같이 좋은데,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 마감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분위기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개표 상황 바라보면서 밤을 꼬박 새운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표가 밤늦도록 진행이 되는 동안 미국 증시는 강하게 반등하는 하루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3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진정세를 찾으면서 특히나 유가가 많이 내리면서요. 오늘 미국 증시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현재 1.95%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 3개 종목 빼고 전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5% 상승하면서 작년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의 일일 상승폭을 바로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3%대의 급등,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까지 2%대 오르면서 시장이 골고루 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을 확인해 보시면요. 오후장 들어서 12시 30분쯤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때 유가의 낙폭이 한 차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때 주식시장에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13% 가까이 하락, 브렌트유도 1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공포 심리를 끌어올렸던 가장 주된 원인이 유가의 급등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반대로 유가가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시장은 크게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가뿐만이 아니죠. 현재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밀 선물 가격도 6%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은과 구리, 팔라디움과 같은 비철 금속의 가격 역시도 3%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오를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당분간 주식시장과 경제활동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유념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에 따라서 유가 하락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섹터는 크게 떨어지고 있죠. 엑선모빌과 쉐보론 등과 같은 종목이 5%대, 3%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현재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부 1%대에서 많게는 3%대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가 현재 3.7%대의 섹터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4%대의 급등, 애플 어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치렀었죠. 그 이후 오늘 3%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등과 같은 종목이 6에서 4% 정도의 강세로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감 직전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와서는 구글이 5%, 또 넷플릭스도 5%대의 이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 수 있어도 워낙 압도적인 구독자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우수한 경쟁력이 점차 증명될 거다라는 의견이 오늘 나오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미 소비재 섹터로 넘어와서는 아마존이 2%대 정도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줬는데 마진이 높은 AWS 사업 부문에 주력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거다라는 평가를 전해줬고요. 그 밖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 테슬라 그리고 GM 등과 같은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와서는 산업 섹터 내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있습니다. GE가 4%대의 장중 급등세를 계속 나타냈는데요. 이사회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오늘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전쟁 이슈로 좀 잘 갔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LHX 등과 같은 종목들은 좀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테마별로 묶어서 조금 더 자세히 종목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너무 올라서 이 소비 심리가 좀 약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약세를 보였던 각종 소비 관련주들이죠.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은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항공과 크루즈주들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오늘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 카니발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9에서 10%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또한 오늘장에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0bp가량 점프를 하면서 1.9%대 중반까지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금융주들 강세에 힘을 실어주면서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JP모건이 3에서 5%대의 강세권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자, 특징주들도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첫 번째로 데이팅 앱인 범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매출이 레피니티브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O 캐피털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 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켜줬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의류 리테일 기업인 스티치픽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와 연간 가이던스를 모두 실망스럽게 제시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 6% 이상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유료 고객들을 좀 끌어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된 문제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트루이스트 측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시켰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랑겐버그앤컴퍼니라는 기관에서 오늘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해줬습니다. 상업용 항공 부문의 개선과 올해 연말까지는 국제여행이 한 80% 정도가량은 회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해줬고요. 이에 따라서 보잉의 주가는 2.7% 상승권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확인을 하셨다시피 각종 비철금속 선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금도 함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만큼은 위험 자산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은 한 2%대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온스당 1994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CBDC 연구에 착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이슈가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은 본격적으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각종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강하게 살아나고 있죠. 비트코인이 8.6% 급등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2%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 2.56%,
나스닥 지수는 3.6% 급 반등하면서 13,255포인트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용감한 개미라는 키워드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제 증시 조정이 사실 뭐 생각보다 많이 좀 길어지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좀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화요일에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요.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BOA 고객들이 올해 매주 순매수 포지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10% 이상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보다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BOA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이른바 조정 시의 줍줍 전략의 그 효과가 또 좋은 성과가 입증됐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주 헤지펀드들은 주식에서 역대급으로 이 자금을 빼냈다라고 합니다. 유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이 헤지펀드 대비해서 개미들의 포지션은 시장에 좀 반대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BOA에서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순유입 이후에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보다도 조금 더 나은 그런 성과를 좀 선행해서 보여줬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섹터를 샀고 어떤 종목을 샀을까? 이런 것도 분명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여줬겠네요. 네, 이제 BOA에 따르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나선 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 아니면은 뭐 산업재 이런 섹터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매수세가 좀 집중된 섹터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에서 좀 자금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고요. 에너지 섹터에서도 순유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즉 유가 급등의 이익을 많이 본 후에 일부는 좀 이익을 실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집계는 아니지만은 그 로빈후드의 탑 10 종목의 최근에 좀 추이를 보면요. 1위는 여전히 이제 썬다이얼 그로스라고 이 대마 관련주인데 레딧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속해 있는 스냅 순으로 이렇게 최 종목의 순위가 나타나고 있고 필수재, 최근에 이제 인플레 가속화 등에 따라서 좀 각광받고 있는 섹터죠. 여기 내에 있는 월마트가 6위,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는 11위와 12위를 지금 최선호 종목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도 꽤 많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때는 보통 시장 하락의 시그널로 보였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들까지 참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피크 아웃인데요. 피크 아웃이 과연 무엇일까? 원유 시장에 이 피크 아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일단 무섭게 치솟던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증산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덕분인데 WTI는 이날 장중한 때 13% 정도까지 하락했고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130달러를 터치하면서 13년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유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한 겁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 12% 정도 급락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요청하게 될 경우 이라크가 증산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증산을 할 것이란 시그널을 또 보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가는 크게 급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지난주에 6천만 배럴의 원유를 풀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로 원유를 더 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은 올해 안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해진 점도 원유 시장 급락의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이제 원유가 피크아웃 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뭐 원래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피크아웃을 뭐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이 자료를 보면요. 올해 2분기쯤에는 글로벌 원유 공급이 소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서야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일평균 한 700만 배럴 정도 생산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러시아에서의 생산 차질 우려가 유가 급등을 좀 야기한 셈이 됐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다른 데서 수혈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자 급락을 단기적으로 또 했다. 이렇게 좀 로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조금 뭐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량의 차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그 원유 그리고 이제 충원을 하려는 그런 또 원유의 물량 차이도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 증산을 얼마나 또 할지 여부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몇 가지의 그 사태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15%의 확률로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축소할 시에 그러니까 뭐 한 400만 배럴 정도 공급을 줄일 시에 브렌트유가 $175 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원유 가격에 대한 전망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좀 급락으로 바로 뭐 피크아웃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이면 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것이 또 CPI에 또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동향을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소개팅의 부활이라면서 사실 저도 봤거든요. 어제 범블의 주가가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범블이 이제 데이팅 앱을 그런 운영하는 그런 업체죠. 네.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뭐 한 40~50% 정도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출과 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가에서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제 가이던스였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을 2.085억 달러 그리고 연간은 9.39억 달러로 회사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이 연간 35%의 성장을 예상한 이 범블 앱과 관련한 매출의 이 가이던스가 최대 호재였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의 조정이 투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O 이 캐피털 마켓에서도 범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온라인 데이팅 그 앱 업계 전반에 대해서 자신들은 좀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라고도 볼 수 있는 매치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를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코엔 역시도 분기와 연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해외 확장을 통한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올해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뭐 4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범블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따른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범블 역시도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는 벨라루시에서도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양국의 애플과 그리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코카콜라 또 이날은 뭐 스타벅스, 뭐 벤츠,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러시아 사업을 좀 철수하고 있는 그런 물결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데이팅 앱 역시도 러시아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범블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업 차질에 따른 그러니까 매출 타격이 200만 달러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앱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200만 달러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킹알파에서는 이에 대해서 타격이 우려보다도 굉장히 적게 예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환율상 손해가 500만 달러 발생할 것이다라고 사측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상의 좀 이 차이보다도 더 적은 이 손실이 러시아 사업 차질을 통해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좋은 평가를 좀 견인한 요소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타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그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200만 달러가 하면 사실 굉장히 적죠. 지금 뭐 분기 매출이 한 9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 네네.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안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신재생 본격 수혜. 제목부터 뭔지 알 것 같은데, 자, 우크라이나의 비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에너지 시장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는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마켓워치에서는 클린 에너지와 우라늄 등 대체 에너지주들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약 79%가량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결국 러시아산 원유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없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대부분 없애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목격한 다른 국가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겠죠. 자신들도 에너지의 의존도를 해외에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앞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신재생과 원전 등이 대부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ETF로는 아이클린과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이미 최근 이런 움직임은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는데 개별 기업으로는 서노바 에너지, 넥스텐 에너지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은 이미 좀 기대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지금 투자하기 좋은 때인가 싶으면서도 전 세계 트렌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라면 사실 지금 투자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월가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좋게 보고 있다, 이런 거에 좀 큰 그림은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도 더욱더 이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즉, 원래 트렌드가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 더욱더 좀 각인을 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포브스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 같은 논리로 지난 한 달간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14% 정도 상승을 했다. 시장을 굉장히 많이 아웃퍼폼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 테마 역시도 성장주로 좀 묶일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 분야에 좀 휩쓸릴 가능성. 포브스에서도 실제로 YTD 기준으로는 이 테마가 한 11%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와 성과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연초에 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구간에 성장주가 좋지 않았을 때 동반해서 좀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좀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뭐 큰 그림과 더불어서 더욱더 좀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요번에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가 또 높아질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재생 관련주들이 또 적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생각하면서 좀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